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전 늘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속으로는 잘 알고 있더라도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털어놓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지만 남이 내민 손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배은망덕의 끝판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로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꺼내보려고요. 저희 친정은 엄마, 아빠, 저,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예요. 아빠는 샐러리맨이셨고 해외 출장이 정말 잦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빠의 얼굴은 자주 보기 힘들었어요. 그 대신 항상 엄마가 저와 남동생을 살뜰하게 돌봐주셨고 그 덕에 저흰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아빠가 여유를 찾게 된 건 아빠 연세가 40대 후반이 다 되어서였어요. 아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하셨고 그 1층엔 슈퍼를 차려 엄마가 운영하시고 2층엔 우리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낡고 허름한 건물이라도 정말 많은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죠. 한 번은 1층 슈퍼 앞에서 저와 남동생이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해외 출장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셨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골목 끝에서 아빠가 걸어오시는데 양손 가득 저희 선물을 가지고 오셨죠. 그걸 보고선 저와 남동생이 바로 아빠에게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 아빠! 아이고, 이 녀석들.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면 이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빠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아빠 이거 뭐야? 이게 다 우리 선물이야? 그래. 우리 정미 은석이 선물 주려고 아빠가 사왔지. 우와, 뭔데? 이거 뭔지 말해주면 안 돼? 자, 잠깐만. 아이, 우리 집에 들어가서 풀어보자. 엄마한테도 아빠가 인사해야지. 그렇게 아빤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저와 남동생, 그리고 엄마를 위한 선물을 늘 잊지 않고 사오시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의 출장길은 늘 슬픔이 아닌 설레는 기다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아빤 지금 생각해도 엄마를 참 아끼시는 분이었어요. 아빤 늘 항상 혼자 저와 남동생을 돌보는 엄마에게 미안해하고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집에 계실 땐 늘 아빤 엄마를 푹 쉬게 하고 저와 남동생과 놀아주시곤 했습니다. 지금이야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많다지만 그땐 사실 일이 바쁘다 보니 그렇지 못했던 아빠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를 위해서도 그러셨겠지만 아마 엄마의 힘듦을 덜어주기 위해 아빠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자주 가던 집 근처 놀이터가 있었는데 아빠가 거기에 가서 놀 때면 늘 저희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미야, 아빠가 집에 없을 땐 네가 엄마를 많이 도와줘야 돼. 알지? 엄마가 혼자서 정미랑 은석이 둘 돌보려고 하면 힘드실 거야. 그러니까 말썽 부리지 말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그래야 한다. 알았어. 나 엄마 말 얼마나 잘 듣는데. 그래, 우리 딸. 그리고 은석이랑도 잘 지내야 한다. 싸우지 말고. 세상에 형제라고 니들 둘뿐이니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잘 지내야 돼. 그렇게 아빤 항상 가족 간의 우애와 배려를 강조하시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2살 차이 남동생과도 참 잘 지냈어요. 흔히 사춘기가 되면 남매들은 정말 원수처럼 아니면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지낸다지만 저희는 좀 달랐습니다. 남동생간 고민도 서슴없이 털어놓을 정도로 친했어요. 누나, 나 이렇게 입는 거 어때?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좀 촌스러운가? 누나가 좀 봐줘봐. 봐봐. 어디 보자.
여기 옷을 좀 밝은 색으로 입어보는 건 어때? 넌 피부가 하얘서 어두운 옷보단 밝은 옷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입어봐. 어? 이거 누나가 아끼는 옷이잖아. 용돈 모아서 산 거라고 아깝다면서 몇 번 입지도 않아 놓고선 나보고 이걸 입으라고? 에이, 괜찮아. 옷이야 뭐 또 사면 되는 거고. 너 그 여자친구들이랑도 다 같이 놀러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럴 때 잘 보여야지. 자, 누나가 임신 썼다. 대신 깨끗하게 입고 와야 돼. 알았지? 누나, 고마워. 내가 진짜 깨끗하게 입고 다시 가져다 놓을게. 그 뒤로도 동생과는 참 우애 깊게 지내면서 서로의 고민들도 얘기하고 정말 절친한 친구처럼 잘 지내왔습니다. 항상 가족 간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던 부모님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잘 자랄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있었죠. 전 일반 회사에 직장인으로 취직을 하고 남동생은 기술직으로 직장에 취업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60대가 되시면서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고 그 후로는 엄마와 함께 슈퍼를 운영하셨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정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가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회사에 출근을 한 날이었는데 원래는 회사에 출근했을 땐 전화를 잘 안 하시는 아빠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담담히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정미야, 오늘 엄마랑 병원 갔었는데 말이다. 그때 검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아빠. 건강검진 하다가 뭐가 좀 발견돼서 검사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었지? 왜? 뭐 많이 안 좋대? 그게 말이야. 네 엄마가 암이란다. 뭐? 암? 그래. 엄마가 니들한텐 좀 나중에 말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마도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 아무튼 말기는 아닌데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구나. 나중에 퇴근하고서 더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아빠가 전화를 끊으시는데 정말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나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평생 성실하게 가족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엄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회사 비상계단에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한참 눈물을 쏟다가 이렇게 울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만 바로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었죠. 가족들 모두가 참 힘든 시기였지만 그 누구 하나 힘들단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때가 남동생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동생과 올케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남동생네 신혼집에서 집이 좀 먼 거리였는데 주말마다 남동생과 올케가 항상 집에 와 엄마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곤 했어요. 저는 그런 올케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케, 진짜 고마워. 평일에 일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유일하게 주말에 쉬는데 매번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고 정말 고마워. 많이 힘들지? 올케가 진짜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형님. 제가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항상 어머님 걱정이 많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것 같다면서 남편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짠한지 몰라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속으론 저렇게 내내 울고 있네요. 형님도 그러시죠? 저번에 보니까 아버님도 몰래 많이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형님, 어머님 꼭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이 어머님을 꽉 붙잡고 있는데 분명 괜찮아지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올케 고마워. 올케 말 들으니까 눈물 나온다. 우리가 무슨 복인지
이렇게 좋은 올케까지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고맙네. 정말 착했던 우리 올케는 항암을 하면서 입맛을 잃은 엄마를 위해 정말 요리도 이것저것 많이 해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조카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조카를 보여주며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곤 했답니다. 남동생과 올케뿐 아니라 저희 아빠도 엄마를 참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사실 아빠는 엄마가 투병하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게 행동하셨죠. 처음엔 아빠가 왜 저렇게 과하게 행동하실까 생각했는데 전 한 사건을 우연히 목격하고서 아빠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이 너무 말라서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안방 문이 열려 있었는지 아빠의 기도 소리가 밖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기도 소리는 울음과 애원이 섞여 정말 애처롭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슬펐어요. 이제 아내랑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데리고 가시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제 목숨을 거둬주시고 평생 가족밖에 몰랐던 저희 아내만은 이 세상 좀 더 누리다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런 아빠의 목소리엔 정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가족들의 간절함 덕분이었는지 엄만 조금씩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항암도 잘 되어 물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점차 기력을 찾으실 수 있었죠. 그런 엄마의 간곡한 소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 결혼이었어요. 사실 전 그때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아직 결혼까진 크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걸 알고선 전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식 날 엄만 정말 곱게 화장을 하고 혼주석에 앉으셨는데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엄마를 전 쳐다볼 수조차 없었고요. 결혼식 내내 사실 전 엄마 아빠가 앉아 계신 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식을 진행했죠. 그러다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전 결국 눈물이 터져 인사라고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가와 엄만 어깨를 토닥여주며 얘기하셨어요. 정미야 고맙다. 엄마가 이젠 여한이 없어. 우리 정미 참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네. 아유 울지 마. 이렇게 예쁜데 왜 울어. 엄만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서 잘 살아. 알았지? 그렇게 따뜻하게 절 안으며 토닥여 주시는데 엄마의 그 손길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의 결혼식이 끝나고서 전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시댁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고 결혼할 때 아무런 지원을 해줄 수 없던 상황이었죠. 남편 역시 어려운 시댁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느라 모아둔 돈도 2천만 원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 아빠가 1억을 지원해 주셨고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었죠. 처음엔 정말 남편이 저희 집에 무척이나 잘했어요. 올케처럼 남편도 주말마다 늘 저희 집에 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곤 했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좋았습니다. 이서방 왔어요. 아이고, 이서방 왔는가? 아니, 이번 주엔 바빠서 못 올 것 같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왔어? 에이, 장모님 뵈러 가야 하는데 당연히 일을 빨리 끝내야죠. 장모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오늘은 괜찮아. 자네 오려는 걸 알았는지 오늘은 아침부터 개운했네. 정말요? 역시 우리 장모님. 안 그래도 오늘 장모님 오시고 여기 근처 드라이브나 갈까 했었는데 어떠세요? 저희랑 시원한 바람도 맞고 기분 전환도 하고 와요, 장모님. 늘 싹싹하고 활발했던 남편은 엄마의 기분을 항상 좋게 해줬고 그런 남편 덕에 엄만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참 고마웠어요.
그렇지만 그 행복한 웃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1년이 채 안 되던 시점에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그건 바로 엄마의 재발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엄만 다시 폐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그나마 처음엔 괜찮았지만 재발하고 나선 엄마의 암 진행이 너무도 빠르게 이루어졌죠. 엄만 급속도로 몸이 나빠지셨고 저희 가족들은 엄마와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참 남편이 엄마에게 잘했습니다. 온 몸을 움직이기 힘든 엄마를 만날 때면 남편 항상 엄마의 손과 발을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주곤 했거든요. 장모님, 좀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아휴, 우리 장모님 시집 한번 더 가셔도 되겠네요. 어쩜 이렇게 손발이 예쁘신지 각질 하나 없이 깨끗해서 누가 보면 우리 아내 동생인 줄 알겠어요. 이서방 자네 넉살은 참, 아휴, 내가 자네 덕에 웃네, 웃어. 넉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 신발 꼭 사드릴게요. 예쁜 신발 신고 저희 바다로 여행도 가요. 아셨죠? 그래, 그래. 내가 자네 때문에라도 힘내야지. 저희 가족들은 정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저희 엄마에게 꼭 찾아올 거란 생각으로 정말 버티고 버텼죠. 그런 저희 때문이었는지 엄만 힘든 그 투병 생활을 겨우 이어나가셨습니다. 이런 온 가족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엄만 투병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됐던 게 엄마의 마지막 숨이 턱 멎었을 때 온 가족들이 다 엄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였죠. 아빤 엄마의 숨이 멎고 나서 엄마에게 다가가 얘기를 하셨어요. 여보,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가. 정미랑 은석이 잘 살 거야. 나도 내 할 일 다 하면 당신 곁으로 갈 테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여보. 누구보다 저희 곁에서 늘 든든하게 계셨던 엄만 그렇게 떠나시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얼마 동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로 마주보면 눈물만 나올까 싶어 한동안은 다 같이 모이지도 못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엄마가 떠나시고 한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담담히 엄마의 부재를 얘기할 수 있었네요. 그 후로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 정말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나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죠. 엄마가 우리 키우면서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떠나고서 4년째 되던 해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장사를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여보, 우리 애들도 이제 둘이고 당신 복직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잖아. 차라리 이참에 내가 장사를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뭐? 장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평생 직장만 다니다가 장사를 하겠다니. 내가 그래도 주변에 인맥들도 많고 그러잖아. 호프집을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나 솔직히 직장은 그냥 돈벌이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장사였어. 당신도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 생활하면 좋잖아. 내가 진짜 잘할게. 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안 돼. 우리 애들도 있는데 좀 위험한 선택 아니야? 난 좀 반대야.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딱 한 번만 이번에만 믿어주면 돼. 당신이 잘못돼서 나 떠나간다고 해도 나 진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처음엔 뜬금없이 장사를 하겠다던 남편이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 거절을 했었어요. 솔직히 저희 집도 슈퍼를 하긴 했었지만 장사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그런 생각이 좀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끝까지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여보, 직장인 월급이 해봤자 3, 400인데 이거 받으면서 어떻게 평생을 살아? 300이라고 해서 계산해봐도 1년이면 3,600이야. 그럼 10년이면 3억 6천이고 우리가 이걸 진짜 아껴 쓰면서 모아봤자 10년에 2억 모으는 것도 힘들다고. 알어? 아무리 그래도 장사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너무 섣부르게 도전하겠다는 거 아니야? 나 자신 있다니까.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나 학교 다닐 때 오락부장도 하고 MT 갈 때도 내가 다 사회보고 그랬어. 아이, 당신도 알잖아. 나 지금 동창회장도 하고 있는 거. 내 인맥만 해도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며칠을 애걸복걸 저에게 애원하면서 부탁을 하다 하다 안 되니 남편은 가게 임대를 하려고 가게 앞까지 다 걸어두고 왔더라고요. 그걸 듣고선 진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편으론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조차 못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모아둔 돈과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천 쪽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 남편이 그냥 작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게에 딱 가보고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나 호프집이 1층부터 2층까지 규모가 어마어마한 곳이었거든요. 월세만 해도 거의 달에 8, 900 정도가 나갈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어요. 전 너무 놀라 남편에게 걱정 어린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가게 구했다는 곳이 여기야? 근데 너무 크지 않아? 처음부터 이렇게 큰 곳을 구하면 어쩌려고. 아, 이 정도는 해야지. 남자가 배포가 있지. 그리고 원래 호프집은 규모가 커야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무리 그래도 이걸 다 관리할 수 있겠어? 에이, 괜찮다니까 그러네. 당신 또 걱정하려고 그런다.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잘할게. 전 정말 남편의 말에 안심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경기가 좋은 시기도 아니었고, 거기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도 그렇게 많은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호프집을 열고 난 후부턴 생각보다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많은 곳에 크게 오픈을 하다 보니 초반엔 진짜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수익도 많아지고 전에 받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렇게 돈을 점점 크게 만지기 시작하니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은 차도 바꾸고 비싼 브랜드 옷들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살 땐 뭐 상이나 그런 것조차 없었고요. 어? 뭐야? 당신 그 옷 어디서 났어? 샀어?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아, 예쁘길래 하나 샀어. 괜찮지? 아무리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하고 다녀야지. 옷 몇 벌 사니까 사람들 대우가 달라지긴 하더라. 이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 봐. 당신 얼마 전에 차도 바꿨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 무슨, 장사 잘 되고 있으니까 바꾸지. 아,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되는 곳에 더 많이 온다니까. 내가 잘하고 다녀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야. 조금씩 바뀌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남편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어딜 가도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 건 알았지만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니 사람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에 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저한테 슬쩍 물어본 말을 듣고서 그때서야 이 사람이 시댁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야, 작년 생일 땐 우리 아들이 100만 원 용돈도 주던데 올해는 얼마나 준다니? 너랑 뭐 얘기한 거 없었어? 안 그래도 나 이번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차라리 그걸 사달랠까?
네? 100만 원이요? 어머님, 남편이 어머님한테 100만 원을 드렸다고요? 그래. 아들이 돈 잘 버니까 좋구만. 용돈도 이렇게 두둑히 받고 말이야. 넌 참 복이다, 복. 어쩜 저렇게 잘난 남편을 만나가지고선 세상 편하게 사니? 그때서야 전 남편이 시댁에 계속해서 크게 용돈을 챙겨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 다른 것보다 한마디 상의 없이 그렇게 돈을 쓰고 있다는 거, 양가를 똑같이 챙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냈더니 글쎄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장인어른은 건물도 있고 부족한 거 없으시잖아. 뭐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닌데 무슨 용돈을 챙겨드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양가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챙길 거면 나한테라도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깜빡한 거야. 내가 일일이 내 돈 쓰는 것까지 다 보고해야 돼?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당신도 좀 마음을 넓게 가져봐. 내가 밖에서 고생고생하면서 버는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지 당신은 상관없잖아. 전 이런 남편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은 점점 거만해져 갔고 마치 평생 그렇게 돈을 펑펑 벌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은 2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잘 되던 곳이라 해도 경기 불황은 피해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불경기가 찾아오자마자 더 치명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거였습니다.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결국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도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그렇게 영업정지까지 되었으니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다 경기까지 좋지 않으니 사람들이 밖에서 사 먹지 않고 점점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그러니까 바글바글했던 가게도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집에 들어 한숨을 쉬며 토로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따라 장사가 너무 안 되네. 요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지? 다들 밖에 나오질 않는 것 같아. 아휴, 큰일이네, 정말. 다음 주엔 주방 이모 월급도 줘야 하는데 월세는 또 어떻게 내냐? 그러니까 여보, 이럴 때 대비해서 내가 저축을 해두라고 했잖아. 뭐 모아둔 건 없어? 모아둔 건 진작에 다 썼지. 이렇게 경기 불황이 오래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 아, 이제 어쩌냐 정말. 그러면서 남편은 매일을 한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턴가 남편이 갑자기 저희 아빠를 뜬금없이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뭐 아빠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쉬는 날이면 저희 아빠를 보러 가자던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전 처음에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지 영문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아빠 2층짜리 건물을 탐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버님, 여기 주변으로 엄청 시세가 올랐던데 저기 보니까 옆집도 이제 이사 간다더라고요. 그래, 아무래도 목이 좋아서 그런가 많이 올랐더라고. 아, 그죠? 안 그래도 아버님 여기 혼자 지내시는 거 신경 쓰였는데 이참에 건물 정리하고 저희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아니야. 여기서 우리 아내랑 30년 동안 평생 슈퍼를 운영했던 곳인데 어떻게 여길 팔아? 안 팔어.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살아야지. 그래도 아버님, 이젠 슈퍼도 잘 안 되시잖아요. 이 건물 파시고 적당한 집 구해서 나가셔도 시세 차익이 얼만데. 그런데 그때 아빠가 남편의 의도를 뭔가 먼저 파악을 했던 것 같았어요. 아빠 남편의 말을 듣고서 딱 잘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뭐 나한테 할 말 있는가? 갑자기 시세 차익이고 뭐고 얘기하는 거 보니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 그게 아버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러게. 자네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한다고 하지 않았었는가? 자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길래 나도 별말 안 했지만, 그리고 이 건물은 절대 못 파네. 겉보기엔 낡고 허름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한텐 제일 소중한 보물이야. 몇백억씩 준다고 해도 안 팔아. 그러니 자네도 내가 이거 팔아서 도와줄 거란 기대는 하지 말게. 결국 아빤 남편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솔직히 전 아빠가 거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너무 크게 저질러 놓은 것도 있었고, 애초에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한다고 했는데, 대뜸 저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그동안 아빠한테 잘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 필요할 때만 잘하는 척 도와달라고 하니, 누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아빠의 거절 이후 사람이 아주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다며 아빠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으로 친정의 나에 발길을 끊기 시작했죠. 명절에도 남편은 안 간다며 저한테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진짜 안 갈 거야? 아무리 그래도 오늘 명절인데 가야지. 내가 왜 가? 날 사위로 생각도 안 하는데. 아니, 사위를 아무리 무시해도 그렇지. 면전에서 그렇게 대놓고 거절했는데 내가 왜 가? 당신이나 가. 난 안 갈 테니까. 전 저렇게 유치한 남편과 말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러는 걸 보는 것도 진짜 지쳤거든요. 결국 그렇게 남편의 가게는 쫄딱 망해버렸고 그 가게를 운영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정말 백수신세가 되고 말았고요. 처음엔 가게도 말아먹고 그랬으니 아무리 남편이라도 사람이 기가 죽고 힘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제가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수로 지내는 기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길어지더라고요. 처음엔 10,000원, 20,000원 달라는 남편에게 돈을 쥐어줘 보기도 했지만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에 지긋지긋해 저도 어느 날부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10,000원만. 싫어. 당신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나가서 노가다를 뛰든 뭘 하든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남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돈 벌어다가 써. 아니면 집안 살림이라도 잘 챙기던지. 집안 살림을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자꾸 돈을 달래? 아니 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상황이 그런 걸 어쩌라는 거야. 아유 됐어. 치사해서 안 받는다 안 받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또 한 번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평소에 밥 먹을 때마다 불편하시다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이물감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다가 식도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저흰 정말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연세도 있으시지만 술, 담배도 자주 하시고 식습관도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떠나시고 난 후로 혼자 생활하시며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시고 대충 챙겨 드시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 암을 일으킨 것 같아 정말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다행히 말기는 아니었고 초기이다 보니 수술을 받고 항암을 잘 끝내면 생존율이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간병하러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꺼냈죠.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서 정말 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부터 저녁마다 친정에 좀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수술 받고 퇴원하고선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잖아. 그래도 내가 제일 가까우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려고. 뭐? 참, 끝까지 자식들한테 민폐시네. 아니 그러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도와줬으면 내가 가게 폐업도 안 하고 당신도 일 안 다니니까 좀 편하게 간병 받을 거잖아. 자식들 좀 잘 살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으셨나?
그러니까 그렇게 암이나 걸리시지.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뭐 내가 틀린 말 했냐? 그 건물만 좋게 넘겨줬으면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러고 말하겠냐고. 그럼 지금이라도 건물 넘겨서 우리한테 효도 받을 건지 아니면 끝까지 안 주실 건지 그거 결정하시라고 해. 안 줄 거면 그냥 양농 가셔야지 뭐 별 수 있어? 자식들한테 잘하지도 못하시는데 그럼 거기서 살아야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전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어서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아까 엄마랑 통화해봤는데 우리 아버지도 지금 혈압도 높고 당뇨도 높다더라. 숨 쉬는 것도 힘드시다던데 당신 그렇게 너무 친정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쓰러질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를 모실 생각을 해야지 며느리가. 하여튼간 당신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봐. 나 오늘 약속 있는 거 알지? 일단 나 나갈 준비한다. 그러더니 남편은 바로 씻으러 들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전 막내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시댁에서 막내 신우는 저랑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아가씨, 혹시 지금 아버님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아니요. 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아빠 몸 괜찮으시던데 그건 왜요? 아빠가 어디 아프시대요? 아닐 텐데. 아침에도 통화했을 때 멀쩡했거든요, 언니. 전 막내 신우의 말을 듣고서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나 제가 아빠를 모시겠다고 나설까봐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였어요. 며느리 도리를 하라면서 절 그렇게 압박을 한 거였죠. 정말 그 사실을 알고서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지금껏 자기가 한 행동들을 꿋꿋이 참아줬던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씻고 나온 남편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또 돈을 달라고 했고요. 여보, 나 10만 원만.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나도 돈을 내야지. 그래? 자, 10만 원. 어? 와, 당신 웬일이야? 알았어. 내가 오늘은 늦지 않고 일찍 올게. 그래, 잘 다녀와. 이야, 당신 내가 아까 뭐라고 하니까 좀 정신이 드는가 보네. 그것 봐. 서방한테 그렇게 웃으며 말하니까 얼마나 좋냐? 가정의 화목은 여자 얼굴에서 나오는 거야. 아무튼 나 갔다 올 테니까 얌전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더니 신이 난 남편은 바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바로 행동을 개시했어요. 바로 남편 짐을 하나하나 다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며 이것저것 다 싸고서 저 역시 제 짐과 애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짐은 시댁으로, 제 짐과 애들 짐은 친정으로 나눠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짐을 보내고서 현관문 비밀번호도 싹 다 바꾸고서 전 바로 애들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시댁으로 보낸 짐은 아침에 도착하게 보냈으니 아직 잠잠했고 전 친정에 가서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빤 처음엔 좀 놀라 하시더니 이내 예상하셨다는 듯 별말 없이 저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시댁에서 분명 연락이 많이 갔을 텐데 그 시간까지 놀다가 이제야 사태를 파악했다는 게 진짜 어처구니도 없고 참 이 사람은 답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받자 남편은 다급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비밀번호 바꿨어?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 늦게 들어와서 그래? 얼른 문 열어. 맞아, 내가 바꿨어. 그리고 당신 짐도 싹 다 시댁으로 챙겨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집도 다 정리할 거야.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여기 내 집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집? 내 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그 집 살 때 당신 돈 다 대출 받아서 까먹은 거 기억 안 나?
당신 사업 시작할 때 분명히 그랬지? 모든 빚이랑 책임은 다 당신이 진다고 얘기했었잖아. 기억 안 나?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실패를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어? 사업 좀 망했다고 집까지 내쫓아?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내가 지금 당신이 사업 실패했다고 그러는 줄 알아?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인간답지 않은 사람한테 선처 베풀 만큼 내 속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 장인이 아프다는데 거짓말을 해? 야, 네 아버지 엄청 건강하시댄다. 그렇게까지 거짓말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놔야 되겠니? 네 집 니네 집으로 싹 다 보냈으니까 거기서 그러지 말고 네 집으로 가서 거기서 쭉 살아. 그리고 너 문 따기만 해봐. 수리비도 없는 게 그 문 따서 망가뜨리면 그 수리비 어떻게든 싹 다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선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이 왔어요. 돈도 술 마시느라 싹 다 썼을 테니 돈도 없었을 거고요. 처음엔 저한테 돈 보내달라 하다가 결국엔 시누이가 택시비 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해서 겨우 시댁에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저한테 남편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내 집을 여기다가 싹 다 보낼 수가 있어? 우리 부부 아니야? 이런 거 서로 얘기하고 그래야지. 아, 어떻게 당신 혼자 결정해서 판단할 수가 있냐고. 뭐? 부부? 당신은 뭐 나랑 상의라도 하고서 장사 시작했고? 당신 마음대로 멋대로 하면서 살아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부부? 당신이 그동안 날 아내라고 생각했니? 그렇게 생각이나 해놓고서 나한테 부부 타령하니? 됐고, 나 너 같은 사람이랑 이제 도저히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한심하고 뻔뻔한지. 이혼하자고, 갈라서. 뭐? 이혼이라니. 아휴,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절대 안 돼. 아니, 못해. 네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할 줄 알아? 돈 한 푼 없는 게 소송하면 너 싹 다 털려. 알어? 그나마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합의까진 해줄 테니까 변호사 선임비도 없는 애가 끝까지 버티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자. 알았냐? 꼴에 또 자존심 부리면 너 죽도 밥도 없어. 아니, 여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도 좀 들어봐야지. 당신 내가 장인어른 안 모시고 산다고 그래서 그래? 아니, 난 그냥 해본 말이야. 해본 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같이 이기적인 사람한테 내가 무슨 기대를 하냐? 자기 것도 아니면서 욕심내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한 공간에서 한순간도 숨쉬고 싶지 않거든? 좋은 말로 할 때 내 인생에서 제발 좀 꺼져줘. 그렇게 전 남편을 냉정하게 끊어냈습니다. 사실 시댁은 시부가 좀 엄하신 편이라 남편이 그꼴로 쫓겨났다는 걸 아시고선 엄청 화를 내셨다고 했어요. 막내 신우랑 워낙 잘 지내서 저희가 이혼하면서도 막내 신우가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기도 했고요. 언니 미안해요. 아, 진짜 오빠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그거 알았으면 오빠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언니가 고생이 많았네요. 그래도 요즘 오빠 저희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완전 기죽어서 살아요. 아버지가 밥도 주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고요. 밖에서 엄마가 몰래 돈 준 걸로 사 먹는가 보더라고요. 완전 꼴 좋죠 뭐. 언니 잘 선택했어요. 잘한 거예요. 신우들은 다들 잘 선택했다면서 응원해주고 시모는 끝까지 저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연락이 왔지만 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저에게 유리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니 양육비를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걸 누가 보내주는지 아세요? 바로 시부가 저에게 보내주신답니다. 남편은 직업도 없으니 보낼 돈이 없겠죠. 그걸 대신 시부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손주들 딱하다며 남편이 보낼 여력이 생기기 전까진 쭉 보내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참, 어떻게 그런 시부 밑에서 그런 남편이 나온 건지 지금도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은 남편은 아이 시댁에서도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주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내내 집에서 놀고 있어서 아예 쫓아내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나 보더군요. 지금은 이혼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도 전 시부가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답니다. 솔직히 시부한텐 좀 죄송하긴 해요. 그런데 이 전 남편이란 인간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가 보더라고요. 종종 막내 신우랑 연락을 하는데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라며 얘기를 해줍니다. 언니, 저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아니, 오빠 진짜 왜 저런데요? 이혼했으면 정신 차리고 살 생각을 해야지. 글쎄, 얼마 전에 저희 남편한테까지 전화해서 30만 원 보내달라고 한 거 있죠? 고시원비를 내야 하는데 그 돈 없다고. 아, 멀쩡한 몸 두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창피해서 정말. 정말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속 양육비를 보내주시는 거구나. 아휴, 진짜 언제 정신 차릴런지 모르겠어요. 결국 남편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고시원에서 폐인처럼 살고 있다더라고요.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좀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빠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서 빠르게 수술받고 항암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착한 우리 올케한 남동생이 먼 거리에 살고 있음에도 자주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 아빠랑 같이 살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오히려 아빠가 저희 애들을 더 챙겨주신답니다. 할아버지, 시원하세요? 제가 다리도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손주들이 시원하게 주물러 주니까 할애비가 다리 하나도 안 아프고 시원하네. 역시 우리 손주들 손이 약손이야, 약손. 할아버지, 그러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물러 드릴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그래, 그래. 우리 예쁜 손주들. 내 강아지들 위해서라도 아프지 말아야지. 처음엔 저희 애들과 다 같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빠한테도 좀 부담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오히려 손주들을 보면서 사니까 더 편하고 행복하고 좋다면서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사실 아직도 늘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셨다면 좋은 곳도 많이 놀러 다니고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빠와도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아빠가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기적이었던 전 남편이란 인간은 끝내 소중함을 모르고 본인만 생각하다가 결국 양가 집안에서 모두 다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우리 아들 하면서 아까워하던 시모도 결국엔 남편의 행동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의 파국은 다 본인이 만들었다는 걸 깨닫고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사연을 듣다 보면 가족이란 이름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가깝고 소중할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곁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그 뒤엔 못해준 후회만 남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가족들을 위해 좀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서로 좋은 말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빠, 남동생, 올케와 우리 아이들과 앞으로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랍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바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간 정말 좋은 보답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20여 년의 모진 세월을 단 한 방으로 부상받은 60대 여성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던 제 인생을 지금까지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는데요. 참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싹 다 이기게 해준 사건이 저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 남편은 어릴 적 같은 고향에서 알고 지냈던 1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과 시댁의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시댁은 논도 많고 밭도 많고 농기계도 많고 소도 많이 키우는 그런 부잣집이었지만 저희 친정은 그저 작은 밭에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죠.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 더 오기를 갖고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가 보려고 노력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서 시부모님과 농사를 같이 지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순식간에 가족이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새참을 들고서 시부와 남편이 일하는 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걸리 한 잔을 드시고선 시부께서 저에게 노래 좀 불러보라고 하신 적도 있었답니다. 에미야, 오늘따라 날씨도 참 좋은데 노래 한 곡 좀 불러봐라. 저번에 보니까 노래 잘하더만. 그럴까요, 아버님? 그럼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뭐든 다 불러드릴게요.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가 한번 불러보거라. 그렇게 같이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농사를 짓곤 했어요. 남편은 그다지 다정한 편은 아니었지만 무뚝뚝해도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 많고 사랑 많으신 분들이셨어요. 그 후로 전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정말 남들이 본다면 특별할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을 챙기고선 오전 간식을 챙겨서 밭에 나가 시부모님과 남편을 챙기고 밥도 하고 살림도 하면서 그저 매일이 비슷비슷한 일상을 살아갔었죠. 그런 일상들이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전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남편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계속해서 그 시골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했거든요. 내 친구가 저기 도시에서 설비를 하는데 나보고 와서 도와달래. 나 그거라도 좀 해볼까? 갑자기? 애들은 어쩌고. 우리가 지금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이동하려면 집이며 뭐며 다 준비해야 하는데. 아니, 그냥 나만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되잖아. 당신은 나중에 내가 자리 잡고 오면 되는 거고. 솔직히 이 나이에 평생 농사 지으면서 살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당신이 알기나 해? 대책 없이 혼자서라도 그 시골을 벗어나겠다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려고 가끔씩 가는 읍내 나들인 항상 자유롭게 다녀오게 두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읍내 다녀오고 나면 마치 기분 전환이라도 한 듯 하루 종일 신이 나 있곤 했거든요. 대책 없이 떠나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부터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농사일을 할 때도 어디다 정신이 팔렸는지 자꾸만 실수를 하고 저녁이면 계속 밖으로 돌기 바빴어요. 거기다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도 핸드폰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핸드폰을 손에서 쥐고 놓질 못하곤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해? 아니, 누구 연락 올 때라도 있어?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못하네. 뭐야? 무슨 일인데? 아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한테서 전화 올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별거 아니야. 아니, 별거 아닌데 핸드폰을 그렇게 손에서 못 놔? 왜 그러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면 되는 거지. 생전 그러지 않았던 남편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걸 보고서 좀 수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제 의심이 확신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루는 동네 친한 언니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절 보더니 갑자기 조심스럽게 남편 근황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저기 소연 엄마, 요즘 소연 아빠 별일 없지? 뭐 일은 잘하고 그래? 요새도 자꾸 밖에 나들고 그러나? 아휴, 몰라 언니. 왜 자꾸 저렇게 밖으로만 도는지. 밖에 뭐 금덩이라도 숨겨놨나? 근데 그건 왜 물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 우리 애 준비물 사려고 시내에 좀 나갔다 왔거든. 그때가 거의 저녁 시간대가 좀 넘어서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긴 했는데 그 어떤 여자랑 소연 아빠가 시내에서 같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뭐? 언제? 그때 그 평일날에 그때 말하는 거야? 언니가 잘못 본 건 아니고? 아니, 아니, 분명 소연 아빠 맞는데 그 옆에 있던 여자가 소연 엄마 네가 아니어서 내가 아는 척을 못했다니까. 진짜 별일 없는 거 맞지? 그 얘기를 듣고서 전 처음엔 설마 설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그 언니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도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슬쩍슬쩍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자꾸만 동네 근처 시내에 어떤 여자랑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엄청 수소문을 한 끝에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잔 읍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읍내에 딱 한 곳 미용실을 갔었는데 바로 그 미용실 주인이었던 거죠. 남편보단 2살이나 많았고 거기다가 애까지 딸린 이혼녀였어요. 그때 남편 나이가 40 중반이었으니 정말 나이 먹고서 더러운 짓까지 뒤에서 몰래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알고선 시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잘못한 거라며 시부모님은 엄청 화를 내셨죠. 그리고 남편을 붙들고서 시부모님은 당장 그 여자 헤어지라며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그 반응을 보고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 이놈 자식! 어디서 밖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아있어? 집에서 고생고생하면서 살림하는 처랑 자식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당장 정리하고 내일부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하지 말거라. 그래 이 녀석아, 네 애비 말이 맞아. 착한 마누라 옆에서 군말 없이 보필해주면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하지 못할 망정 어디서 사람 뒤통수를 때려? 배은망덕한 자식 같으니라고 당장 정리해. 시부, 시모 모두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엄청나게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요? 제가 왜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제 인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지껏 열심히 일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렸으면 이젠 제 인생 찾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 여자 사랑합니다. 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아주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을 퍼붓네. 이 자식이 어디 애비 얼굴에 먹칠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이미 동네방네 소문 다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판국이구만. 어디서 정신 못 차려서 막말을 하고 앉아있어? 당장 너 못 그만둬? 그만 못 둡니다. 아니, 안 그만둬요. 아버지, 제 인생도 있잖아요. 저 소연 엄마한테 애정 없습니다. 애정 없이 그냥 부부라는 의무감으로 사는 거라고요. 앞으로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정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아주 눈이 돌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남편에게 협박을 했다, 달랬다, 애원을 했다.
어떻게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셨지만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도 완강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시모가 그 미용실까지 가서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전 그런 시모를 말리려고 미용실까지 쫓아갔는데 참 사람이 끼리끼리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미용실 불륜 여인 그 여자도 정말로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어디 살 짓이 없어서 남의 가정 남편을 꿰어내? 네가 그 짓거리 하고서도 여기서 멀쩡하게 장사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헤어지라고. 제가 왜 그래 하는데요? 이봐요, 아주머니. 아줌마도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그쪽 아드님 저랑 살고 싶대요. 본처랑 살 생각 전혀 없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돌려보냅니까? 뭐, 뭐라고?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줌마 아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저야 뭐 저랑 살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막을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근데 대개 아드님 저한테 홀딱 빠져가지고선 정신 못 차리던데 여기까지 와서 이럴 정신 있으시면 가서 아드님부터 설득해 보시던가요. 끝까지 비아냥대며 비웃는 그 불륜녀를 보면서 시모는 뒷목을 잡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기세로 서 있더라고요.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저도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쳤어요. 어디서 뻔뻔하게 그딴 말을 짓거려? 사랑? 웃기시네. 니들이 하는 거 더러운 불륜이야. 알아? 니들이 하는 짓거리 동네방네 다 떠벌리고 다니면 돌팔매 맞기 십상이라고. 그걸 몰라서 지금 그따위로 뻔뻔하게 행동하는 거야?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살면 벌 받아. 알아? 언젠가 꼭 당신 피눈물 흘릴 때가 올 거라고. 그렇게 전 시모를 모시고 그 미용실을 나와버렸습니다. 미용실을 나오자마자 시모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아이고, 애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몹쓸 짓 한 우리 아들을 원망해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텐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펑펑 울며 사과를 하시는 시모를 보면서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작 잘못을 한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데 그 사람을 제외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잘못 때문에 이렇게나 고통받고 있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미용실을 하던 그 여잔 읍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죄다 소문이 나서 불륜녀가 하는 미용실로 이미 알려져 버린 상태였거든요. 거기다가 남편 역시 불륜을 저지르면서 시부모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니 더는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니까 그 두 사람은 둘이서만 유일한 기댈 구멍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야반도주를 하고 만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지금껏 차곡차곡 돈을 모아두던 통장까지 탈탈 털어서 다 들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사라진 걸 알고서 전 식겁해 통장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1원 하나 남아있지 않더군요. 그걸 보고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그냥 주저앉아 넋놓고 울고만 있으니 소식을 듣고 온 시부모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자식 교육을 정말 엉망으로 했나 보구나. 정말 미안하다, 애미야. 인춘이 그 녀석이 돈까지 다 싸들고 갔다며? 아휴, 이게 도대체 뭔 일이라니.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애비까지 이제 집도 나가버리고 저희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애미야, 걱정하지 말거라. 다 살 길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 우리가 모아둔 돈인데 이거 가지고 니들 살 집 구하거라.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랑 가까이 살자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인 것 같고 그냥 멀리 가서 니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시부모님은 저희가 집 한 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저에게 쥐어주셨습니다. 처음엔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은 가난해 도움을 받지도 못할 형편이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남편이 죄다 들고 튀어버렸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결국 시부모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전 딸과 아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 새롭게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나서도 사실 전 시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시부모님이 절 그동안 얼마나 챙겨주고 아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냉정하게 인연을 자르지 못했죠. 거기다가 저희 애들을 어찌나 예뻐하고 사랑해 주시는지 애들의 조부모 자리를 제가 없애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서도 전 시부모님과의 인연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철마다 저희 집으로 고기며 과일이며 채소들이며 잔뜩 싸서 보내주시곤 했어요. 어머,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아유, 죄다 비싼 걸로만 골라서 보내셨네. 이거 가지고 소포 보내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이젠 보내지 마세요. 아니야. 이런 거라도 보내야 내가 사는 맛이라도 있지. 애들이랑 잘 챙겨서 먹고 바쁘다고 굶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늘 잘 챙겨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야. 김치는 있어? 김치 없으면 내가 김장해서 보내주고.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어머님. 매번 이렇게 제가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한번 찾아가 봐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자식을 둘이나 키우는데 당연히 네가 바쁘고 힘들지. 괜히 여기 먼 곳까지 올 생각하지 말고 이젠 이렇게 전화하면서 안부 물을 수 있으니까 무슨 일 있을 때면 이렇게 통화하자꾸나. 애들도 중요하지만 네 몸 먼저 챙겨야 한다. 그렇게 시부모님은 그 뒤로도 절 너무나도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시간이 흘러 딸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전 기사식당을 열어 운영하게 되었어요. 딸은 정말 착하게 잘 커서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까지 좋은 곳으로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너무나도 듬직하게 경찰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딸도 잘 풀리고 아들까지 경찰이 되고 나니 시부모님은 모든 게 다 제 덕이라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에미야. 소연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도 참 기뻤는데 우리 경남이가 경찰까지 됐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정말 축하한다, 에미야. 고맙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애들이 주말에 한번 댁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받으셨죠? 그래, 그래. 애들이 어찌나 착한지 몰라. 할애비 할미 안부 묻는다고 계속 전화도 오고 말이야. 니들 애들 교육을 어찌나 잘했는지 우리가 손주들 덕분에 산다 정말. 고맙다, 애미야. 정말 너한테 우리가 평생 고마워. 그렇게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던 중 정말 슬픈 소식이 결국 들려오고 말았어요. 바로 시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그때 딸아이가 2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시부모님 연세도 9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지만 참 슬픈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사실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매번 뵐 때마다 야위어가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그게 참 슬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부께서 저희 곁을 떠났다는 게 너무도 슬프더라고요. 저는 시모를 찾아가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잘 가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아버님 곁에서 얼마나 잘 지켜드렸는데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우리 나이에 저렇게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평생을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훌쩍 가버리고 나니 참 마음이 헛헛하고 쓸쓸하구나. 그래도 금방 좋아지겠지 뭐.
어머님,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식사도 잘 챙기시고요. 시부가 그렇게 떠나시고서 시모는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동네에서도 그래도 금술 좋은 부부로 소문났던 시부모님이셨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죠. 그렇지만 전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시부모님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남이었습니다. 남편도 현 남편이 아니고 전 남편이었으니 시모를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게 참 슬프더군요. 그래도 종종 전 남편이 시모를 찾아와 챙기는 걸 언뜻 듣고선 그래도 아들이니 잘 하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또 타지에 살고는 있었지만 시누이도 종종 시모를 뵈러 왔기 때문에 전 그저 건강하게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 저도 시모를 많이 신경 썼지만 저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딸과 아들이었죠. 딸과 아들은 바쁜 절 대신에 쉬는 날이면 항상 시모를 만나러 가곤 했더라고요. 어느 날은 딸 손에 반찬을 싸서 챙겨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니까 오늘 꼭 드시라고 해. 식사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좀 번거로워도 네가 옆에서 좀 같이 밥 먹고 오면 좋은데.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이따 경남이도 온다고 하니까 엄마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엄마 안부도 꼭 할머니한테 전해줄게. 그래, 고맙다. 아이, 엄마가 가봐야 하는 건데 니들이 고생이구나. 엄마가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뭐. 할머니도 엄마 매일같이 바쁘게 일한다고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 내가 엄마 잘 지내고 있다고도 전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런 속 깊은 딸과 아들을 보면서 참 자식 복은 내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딸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예비사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예비사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듬직하고 싹싹하니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저희 딸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게 옆에서 봤을 때도 딱 느껴져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첫인사라고 나서 상견례가 진행되게 되었고 예비 사돈댁도 참 좋으신 분들이더군요. 저희 집 상황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거에 대한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저 혼자서 자식들을 키워왔던 것에 대해 너무 대단하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좋은 예비 사돈까지 보고 나니 정말 딸이 행복하게 잘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 시모에게도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소연이가 시집을 가는구나. 아, 이런 경사가 어디 있다니? 그래, 사돈댁은 좋은 분들이셨니? 우리 소연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들 만났을 텐데, 안 봐도 뻔하지. 예, 맞아요, 어머님. 예비 사돈댁이 진짜 좋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러니까 앞으로 밥도 더 잘 챙겨 드시고, 산책도 한 번씩 나가시고 건강 지키셔야 돼요. 우리 손녀 결혼하는 거 직접 보러 오셔야죠. 그래, 그래. 내가 오늘부턴 진짜 운동해야 되겠구나. 우리 예쁜 소녀 시집 가는 거 내 두 눈으로 꼭 봐야지. 보고 말고. 그렇게 저희 딸의 결혼식은 2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결혼할 때보다 더 떨리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딸 부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단 한 번 다투지도 않고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 전 오로지 딸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내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이런 바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주말에 식당 일을 쉬고서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쉬는 날이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인터폰을 봤더니 정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선 전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네요. 그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아낸 건지 떡하니 서 있는 꼴을 보고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애들 커갈 때도 한 번을 얼굴을 비춰본 적이 없었던 남편은 무려 20년 만에 나타난 거였죠. 처음엔 저도 너무 당황해 이걸 어찌해야 하나 싶다가 그래도 집 안으로 들이는 건 아니다 싶어 제가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밖으로 나가니 전 남편이 절 보고선 너무나 반가워하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고이정, 아유 오랜만이다. 우리 한 20년 만인가? 잘 살았어? 야, 안 본 사이 아주 많이 늙었네. 이제 할머니 다 됐다, 다 됐어. 뭐야, 여기까지는 어떻게 찾아왔어? 용건이 뭔데? 왜 찾아온 거야? 아이,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사람 이렇게 문 앞에 세워둘 거야? 그냥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나 다리 아픈데. 당신이 우리 집에 왜 들어가? 여기서 얘기해. 당신이랑 그렇게 길게 할 얘기도 없으니까. 에이, 당신 뭐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는 거야? 그거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다른 사람들도 나오다 보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서 남편은 계속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전 그런 남편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아웅다웅하면서 투닥거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는지 결국 집에서 쉬고 있던 딸이 밖으로 나와 보더라고요. 딸 역시 집에 찾아온 남편을 보고선 너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남편이 아주 반갑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소연아, 아빠다, 아빠. 우리 딸 오랜만이네. 딸이요? 누가 당신 딸이야? 여기 뭐하러 왔어요? 나가세요. 당신이 올 곳 아니니까 가시라고요. 엄마 뭐해 들어와. 뭐하러 저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어? 저놈의 기집애 말버릇은 지 엄마 닮았나? 아이 우리 딸 그렇게 말하면 이 아빠가 섭섭하지.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들어보니 너 결혼한다면서? 아빠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그 소식을 안 전한 거야? 내가 이제 알았네. 그렇게 뻔뻔하게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나 딸이나 너무나 기가 막히더군요. 사실 20년 전이라고 해도 딸한텐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때가 딸이 중학생 때였으니 사춘기이기도 했을 때라 아마도 기억이 생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엄마와 이혼을 했는지 뻔히 알고 있었던 딸은 그렇게 뻔뻔한 아빠의 행동에 질려버렸는지 코웃음만 치고선 무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딸의 팔목을 잡고서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연아, 너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아빠가 그래도 너 결혼식 때문에 여기까지 친히 찾아왔는데 우리 딸이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네 아빠라는 사람이 와야 할 거 아니야? 거기 혼주 자리 빈자리로 둘 거 아니지? 내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남았다니? 거기 내가 앉지 마. 혼주 자리 내가 앉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네 애비인데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진짜 뻔뻔하고 철면피시네요. 여지껏 처자식 버리고 잘만 사시더니 뭔 생각으로 여기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혼주석 비어있지 않고요. 저희 엄마가 앉을 거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아빠라고 다 아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 잘할 때 뭐 한 거 있다고. 됐고요. 여기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서로 피차 얼굴 봐서 좋을 거 있는 사이도 아니고. 엄마, 우리 얼른 가자. 그렇게 딸은 냉정하게 남편에게 한마디를 하고서 절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만 저와 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포기란 건지 남편은 그날은 금방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오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딸과 아들이 다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저밖에 없는 집이라는 점이었죠. 저는 그렇게 찾아오는 남편에게 냉정하게 딱 잘라냈어요. 으이구, 인간아. 도대체 왜 사니? 왜 살아?
20년 전에도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더니만 이젠 도대체 뭘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또 찾아왔어? 제발 과거에 잘못했으면 좀 뉘우치면서 우리 앞에 꼴도 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염치로 우리를 찾아오냐고? 인간이면 좀 인간답게 살아야지. 혼주석에 앉을 생각 추워도 하지 마. 절대 당신 거기 앉힐 거 아니니까. 당신까지 도대체 왜 이래?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게 맞다니까 그러네. 당신이 자꾸만 내 자리 무시하니까 자식들도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이혼했다지만 부모와 자식은 평생 함께 가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가 있는지 원. 다 당신이 교육시킨 거지? 안 봐도 뻔하다, 뻔해. 내가 교육을 시켜? 야, 이 양반아. 지금껏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 우리 딸 그때 겨우 15살 중학생이었어. 알아? 알 거 다 아는 그 나이에 아빠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 감정이 금방 사라졌겠어? 양심이나 있으면 몰라. 당신 그 자리에 있으면 아마 찾아온 하객들이 다 손가락질할 거야. 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제발 좀 우리 인생 또 망가뜨리지 말고 꺼지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슬그머니 웃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그제서야 이 사람이 다른 속셈이 있어서 찾아왔다는 걸 딱 느낄 수 있었죠. 그런 제 표정을 읽은 건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래, 당신 그것 봐.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 하겠지? 거기 온 하객들도 다 우리가 이혼하고 대부분 알 텐데. 내가 떡하니 가봐.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 그럼 결혼식 개판이고 아주 볼만하겠네. 그지? 뭐라고? 지금 당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딸이었어요. 딸은 결혼 준비 때문에 마침 그날 출근을 하지 않고 쉬었는데 전 남편이 하는 얘기를 딱 들어버린 거였죠. 전 남편이 하는 얘기 때문에 속상한 것보다 딸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게 저는 더 속상했어요. 딸은 집에서 뛰쳐나오더니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냐고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거 나 별거 없어. 그냥 딱 1억. 1억만 주면 돼. 1억만 주면 나 다신 여기 안 찾아오고 혼주석에 안 앉을게.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너 그래도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났겠어? 내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나 시집도 가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정도 값어치 받아야지. 부모 소중함 네가 누구보다 잘할 테니까 내 긴 말 안 하마. 1억만 보내주면 나 깔끔하게 그만한다니까. 당신 진짜 미쳤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미쳤냐고. 아니 어떻게 소연이한테 그딴 말을 할 수가 있어? 저와 딸은 남편의 요청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빠로서 한번 아빠 노릇이라도 해보려고 혼주석에 앉겠다고 한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진짜 속셈은 돈이었더라고요.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한번 재활용 안 되는 인간이면 끝까지 그렇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그때 딸이 나서서 정리를 했어요. 전 딸의 말을 듣고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1억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그래, 딱 그것만 주면 나 평생 니디 안 쫓아다닌다. 그럼 언제 줄 건데? 결혼식 하기 전까진 저도 정신없어서 안 되고 식 끝나고 바로 다음날 드릴게요. 그래, 그럼 너 약속한 거다. 너 나하고 한 약속 어떻게든 꼭 지켜야 한다고. 알았지? 너 나중돼서 딴 말하는 거 아니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제발 가시라고요. 우리 집에도 다신 더 찾아오지 말고 엄마도 그만 괴롭히세요. 그렇게 딸의 확답을 받고서야 전 남편은 그 자리를 떠나더군요. 저는 딸이
갑자기 남편의 요구를 들어준 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얘기를 들었던 아들도 딸의 그런 결정에 반대를 했고요. 소연아, 너 왜 그래? 어? 왜 저런 인간한테 돈을 준다고 한 거야? 무슨 돈을 줘? 그래, 누나. 왜 누나가 그 인간한테 돈을 주는데? 내가 경찰이라서 직접 나설 수도 없고, 그 돈을 누나가 어떻게 모은 건데 돈을 주냐고. 경남아,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 생각이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엄마 나한테 맡기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그렇게 딸은 다 계획이 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정말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저희 시모는 연세가 있으신데도 정말 딸의 결혼식에도 다 참석을 해주셨어요. 아주 고운 한복을 입고 우리 아들이 모시고 와 손녀의 결혼식에 참관하실 수 있었답니다. 시모는 사실 너무나 미안해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전 남편이 딸의 결혼식을 알게 된 과정이 바로 시모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었거든요. 시모는 그동안 그래도 자식에게 아빠 노릇 한 번 안 했던 아들이 그래도 자식 소식이라고 듣고 정신 차리란 뜻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저희에게 찾아왔다는 걸 듣고선 정말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괜히 얘기를 한 것 같다며 말하는 시모에게 저는 괜찮다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전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지만 혹여라도 저희 딸과 아들에게 남편이 못되게 굴진 않을까 싶어 너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성대하게 결혼식이 끝나고서 사위와 딸은 신혼여행을 가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며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비사위도 이 얘기를 아는지 절 안심시켜줬습니다. 장모님, 저 얘기 다 들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번 건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저희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사위를 보면서 참 고마우면서도 내심 도대체 무슨 계획일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 여지없이 그날도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땐 이미 찾아올 걸 알았으니 저 말고도 딸과 사위 아들까지 모두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그날은 초인종을 누르니 친절하게 문까지 열어줬어요. 웬일인가 싶은 얼굴로 들어오던 전 남편은 거실에 있던 딸과 아들 사이를 보고선 무척이나 놀라했습니다. 뭐야? 왜 다들 여기 모여 있어? 하여튼간 아빠 온다고 다 모여 있었구만. 아, 이쪽이 내 사위? 거참 듬직하게 생겼네. 똑똑하게도 생겼어. 그건 그렇고 돈은 준비됐고 어차피 길게 봐봤자 서로 머리나 아프지. 할 거 딱딱 끝내고 해산하자고. 자, 얼른 줘봐.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자기 할 말만 딱 하고서 돈을 내놓으라는 전 남편을 보면서 참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까지도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정말 금수만도 못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사이가 봉투 하나를 딱 꺼내더니 전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얇아? 수표로 준비한 거야? 아, 나 그냥 현금으로 줘도 되는데, 아이, 괜히 수표 받으면 번거롭긴 하지 뭐. 그러면서 남편은 씩 웃으며 봉투를 열어보더군요. 그리고서 봉투를 연 순간 남편에게 역대급 복수가 시작됐어요. 그 봉투 안엔 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남편에 대한 고소장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고소장이라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금전 협박, 정신적 위협, 싸그리 다 묶어서 고소장 제출할 겁니다. 아마 뭘로 소송할진 내용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서류 안에 10,000원 한 장 있을 겁니다. 제 직업이 또 세무사거든요. 그쪽이 나와준 값 하라고 했다면서요? 뭐, 그쪽? 아, 지금 나한테 그쪽이라고 했나? 예, 그쪽이요. 아버님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굳이 제가 아버님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쪽이 우리 아내한텐 아빠로서 잘해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힘든 사춘기 때 바람 피워서 얼마나 제 아내를 외롭고 힘들게 했는데 그 고통 이겨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도 모르시죠? 근데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 값을 받으려고 해요?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요. 근데 제가 직업이 또 세무사라 이런 건 정확하게 또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법도 잘 알고 있고요. 이거 10,000원 국밥에 소주 한잔 하시라고 넣은 겁니다. 그러고서 택시 타고 가시던지 아니면 서류 제출하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보시던가요. 뭐, 뭐라고? 네, 그렇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했던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그 말은 전 남편의 터무니없는 제안을 정말 냉철하게 거절하겠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하게 저희를 사이가 지켜줬고요. 자, 선택하세요. 이거 10,000원 받고 국밥 드실래요? 아니면 고소장 갖고 경찰서로 갈까요? 선택하시죠. 이, 이놈이 네가 감히 날 놀려? 그러더니 전 남편은 사위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키도 크고 덩치도 좀 있어서 전 남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별 타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아들이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진 찍었어요. 너, 경남이 이 자식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진이라니. 지금 여기 고소장에 들어있는 거에 폭행죄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추가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 이놈이 애비도 못 알아보고 애비가 애비다워야 대우를 해주죠. 바람 펴서 야반 도주한 사람을 도대체 누가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게다가 20년 만에 찾아와 산다는 소리가 돈을 달라고요? 그게 애비로서 할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지금 여기서 현행범으로 체포라도 해드려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렇게 아들마저 당당하게 전 남편에게 맞서자 전 남편은 그제서야 당황스러워하더군요. 분명 두 손은 화가 나 부들부들 떨고 있음에도 섣불리 나서서 화를 내지 못하더라고요. 그 꼴이 어찌나 우스고 찌질하던지. 그리고 그런 전 남편에게 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실래요? 10,000원 받고 가시던지 고소장 받으시던지. 어이구, 진짜 다 속았네, 속았어. 이제 나 어쩌냐. 아휴, 내 인생 다 망했네. 그러더니 갑자기 전 남편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뻔뻔하고 당당했던 전 남편이 주저앉아서 우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실 전 시모에게 사실을 듣고서 남편이 왜 이토록 돈을 달라고 집착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전 남편은 노름에 빠져가지고선 사채를 빌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갚지 못하고 사채 빚에 시달리다가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서 찾아온 거였고요. 이렇게 자기 인생이 힘들어진 건 그 상간녀를 만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였답니다. 상간녀를 만나고서 집안의 돈이란 돈은 싸그리 다 긁어서 가지고 가 상간녀를 먹여 살렸던 거였는데 결국엔 그 사랑이 뭐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돈만 다 쓰고 결국 헤어지게 된 거였죠. 아마 그 뒤로 노름에 빠져가지고선 돈만 다 날려먹은 모양이었어요. 한 번은 시부모님이 전 남편이 부동산 하나를 말아먹었다며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재산도 노름으로 다 말아먹었던 거였습니다. 본인 인생 본인 스스로 망쳐놓고서 이제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런데도 주저앉아 오는 전 남편을 보면서 전 너무나 어이없어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누가 노름하래? 누가 당신한테 바람피라고 설득하디? 지금까지 네가 한 거 다 네 스스로 선택한 거야. 몰라? 근데 누굴 탓하려고 해? 정신 못 차리고 남한테 피해주면서 살더니만 도대체 누구한테 한풀이냐고? 안 그래도 한심한 줄은 알고 있었는데 진짜 화내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한심하네 당신은.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올 생각 하지도 마.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당신은 없으니까. 그제서야 전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라고요. 앞으로도 평생 저희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고 제 인생 그리고 동생 인생에도 아빠라는 사람은 없다 칠 테니까 나타나지 마세요. 결국 전 남편은 쓸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사실 또 찾아오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더 이상은 집으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시모도 이 사실을 알고서 저희에게 엄청나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애비 얘기 들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선 그놈이 전화 와서 돈 달라고 하도 애원하길래 내가 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딸내미 결혼할 때 돈 보탤 줄 생각을 해야지. 어쩜 그렇게 돈 가져갈 생각만 하냐고 화를 냈는데 그게 화근이었구나. 정말 미안하다가.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도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다 이해하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맙다, 에미야.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그 뒤로 저흰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사실 얼마 전 딸이 출산을 하면서 명절에 가보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시모께 전화를 드리니 오히려 너무 기쁜 소식이라며 좋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역시나 딸은 결혼하고서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딸이 저하고 할머니한테 잘하니까 사이도 알아서 저랑 할머니에게 너무 잘해주고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요. 사위는 늘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를 사오곤 합니다. 장모님, 이거요. 이거 얼른 소연이 보기 전에 장모님이 가지고 가세요. 장모님 대신 하루에 조금씩만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유, 우리 사이 역시 고마워. 내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사이밖에 없다니까. 내가 이거 많이 안 먹고 조금씩 아껴서 먹을게. 네, 장모님. 다음에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 걱정 마시고 꼭 연락 주세요. 그렇게 애교 많고 살뜰한 사이 덕분에 전 항상 웃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딸도 사돈댁에 참 잘하는 것 같고 사돈댁에서도 딸을 너무 예뻐하는 게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들은 지금 결혼할 여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 계획을 이제 슬슬 세우고 있는데 아들도 역시나 딸만큼이나 똑똑하게 결혼 생활을 잘할 거라고 믿어요. 시모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사실 이젠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전처럼 막 움직이시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정말 더 오래 저희 곁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년 전에 바람나 온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도망쳤던 인간은 결국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저희는 앞으로 소중한 가족들끼리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할 뿐이죠. 아마 앞으로는 시모도 더 이상 그런 남편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제발 전 남편이 정신 차려서 알아서 좀 잘 살아주길 바라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역시나 천벌이라는 게 있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가 되었든 꼭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사연들을 읽다 보면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출발선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면 언제고 그 최선으로 인한 빛이 크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현실이 팍팍하고 어려워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만 꾹 참아보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열심히 건강하게 식당 운영을 하면서 제 인생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보려고요. 모든 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잘 풀리시길 바라며 오늘 제 사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